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현대인들은 필요 이상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자꾸만 고칼로리의 음식을 과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정하는 어떤 자극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힘에 대해 이해하려면 감칠맛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입에 맞으면 그것이 맛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어떤 음식을 두고 맛이 좋다고 할 때 이는 식욕을 자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먹게 만드는 음식의 특성을 칭합니다. 감칠맛에는 맛이 포함되지만 결정적으로 그 맛을 찾도록 하는 동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감칠맛은 특정한 음식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로 결정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맛있는 음식에는 대개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의 환상적인 조합은 우리로 하여금 식욕을 자극하고 중독되게 만듭니다. 이미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감칠맛이 나는 음식은 배부름과 상관없이 계속 먹도록 유도합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도처에 음식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과식의 종말입니다. 지은이 데이비드 캐슬러, 펴낸 곳은 문예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일단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과식 중독에 걸린 현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들이 어떻게 음식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체중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과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끊임없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탕, 지방, 소금은 뉴런을 자극한다. 고당분, 고지방, 고염분 음식을 입에 넣을 때 우리 뇌의 기본 세포인 뉴런이 자극을 받는다. 뉴런은 회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락을 하면서 느낌을 만들어내고 정보를 저장하고 행동을 조절한다. 뉴런은 보상을 주는 음식에 반응을 하면서 전기 신호를 일으키고 화학 물질을 분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뉴런들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를 가리켜 뉴런들이 감칠맛에 인코딩 된다고 한다. 뉴런이 인코딩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경학과 생리학 교수인 하워드 필즈에게 물었다. 필즈는 이렇게 대답했다. 뉴런이 빨간색에 인코딩되면 다른 어떤 색보다 빨간색이 나타날 때 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인코딩이란 뉴런이 좋아하는 대상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분에 인코딩된 뉴런들은 단 음식에 활발하게 반응한다. 필즈는 이렇게 설명한다. 설탕 용액이 달수록 뉴런은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인공 감미료 또한 똑같은 효과를 낸다. 고도로 감칠맛을 내는 음식이 발휘하는 힘의 대표적인 요소는 단 하나의 감각, 바로 맛이다. 다른 감각 자극을 비롯해 음식의 모양과 냄새 또한 음식의 매력을 더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도록 동기 유발을 하지만 맛은 인체의 보상체계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여러 감각 중에서 오직 맛만이 쾌감에 반응하는 뇌세포에 직접 관련된다. 맛은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다. 엔돌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오피오이드는 뇌 속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모르핀이나 헤로인 같은 약과 유사한 보상 효과를 갖는다.
오피오이드 회로가 음식으로 자극을 받으면 사람들은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오피오이드 회로가 활성화되고 이 회로가 활성화되면 맛있는 음식 섭취를 늘리는 식으로 순환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는 쥐들이 오피오이드 주사를 맞고 나서 고당분, 고지방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으로도 입증되었다. 또한 오피오이드 회로를 자극하는 약을 복용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에 더 쾌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오피오이드 메커니즘은 맛 특정적 포만감이라고 알려진 현상과 충돌한다. 한 가지 음식을 일정 양만큼 먹고 나면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만족하고 그만 먹는다. 단 뭔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계속 먹는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오피오이드 회로를 자극할 때 그 패턴은 변한다. 당분과 지방이 주성분인 초콜릿과 바나나 맛이 나는 사료를 이용해 이를 입증했다. 먼저 실험용 쥐들이 1시간 동안 원하는 만큼 초콜릿을 먹도록 했다. 그 다음에 90분 동안 바나나와 초콜릿을 마음껏 먹게 한 결과 쥐들이 주로 바나나를 더 먹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처음에 초콜릿을 먹은 탓에 그 맛에 대한 흥미가 현저하게 떨어진 반면 바나나라는 새로운 맛에 대한 식욕은 충분히 남아있었던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았다. 먼저 바나나를 먹게 하면 나중에 2가지 맛을 선택할 때 초콜릿을 더 먹었다. 다음 실험에서는 쥐들에게 초콜릿 맛이나 바나나 맛 사료를 먹인 뒤에 뇌에 오피오이드 주사를 해봤다. 그러자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다. 쥐들은 처음 먹었던 맛을 여전히 더 좋아했다. 오피오이드 회로를 자극하자 맛 특정적 포만감이라는 자연적 성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쥐들은 처음 먹었던 맛에 실증을 내지 않았다. 조건반사 과잉 섭취의 근본 원인. 조건반사 과잉 섭취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들은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신경과학에 획기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면서 예전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컬럼비아 대학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사여터는 과체중인 사람들은 배고픔, 포만감, 에너지원 부족과 같은 신체 내부의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때만 해도 눈에 띄는 자극에 초점을 맞추는 뇌의 능력과 보상체계의 성질에 대한 지식이 확립되지 않았지만 샤우터는 과체중인 사람들이 내부 신호보다는 외부 단서에 반응해서 먹는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의 이론은 외부 효과로 알려졌다. 샤우터는 크래커 실험을 통해 마른 사람들과 과체중 사람들의 섭식 행동을 비교했고 당시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을 설명했다. 이 실험에서 샤우터는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구분하고 하나의 그룹에는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만큼 샌드위치를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음식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는 양쪽 그룹 모두에게 5가지 종류의 크래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주었다. 당연히 샌드위치를 이미 먹은 마른 사람들은 질문서만 작성한 마른 사람들보다 크래커를 적게 먹었다. 하지만 과체중인 사람들은 먼저 샌드위치를 먹었든 아니든 양쪽 그룹 모두 같은 양의 크래커를 먹었다. 샤우터는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는 배고프지 않음을 알리는 내부 메시지보다 음식을 보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로스트비프 샌드위치 실험 또한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는 테이블에 샌드위치 하나를 놓기도 하고 3개를 쌓아 놓기도 했다. 또한 양쪽 그룹 모두가 근처에 있는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했다. 과체중인 사람들은 주어진 음식을 먹을 뿐 더 찾지는 않았다. 그들은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먹었다. 그들에게는 시각적인 단서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 비해 마른 사람들은 섭식 형태에서 일관성을 보였다. 눈앞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있든 그리고 더 먹으려면 냉장고로 가야 하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들은 한 개 반 정도의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런 연구 결과의 영향으로 외부 효과는 그로부터 10년 이상 체중 증가의 주요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대부분의 교재들이 과체중인 사람들의 섭식 행동을 설명할 때 이 외부 효과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다가 당시 예일대학의 심리학부에 재직했고 한때 샤우터와 함께 작업하면서 외부 효과 이론을 전개하기도 했던 주디스 로딘이 그 이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디스 로딘은 1981년 4월 미국 심리학회 학술지인 아메리칸 사이콜로지스트에 실린 논문에서 외부 효과 이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주장했다. 로딘은 그 이론이 면밀한 조사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같은 체중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형태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마른 사람들 중에도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더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을 주었다. 로딘의 비판이 관심을 끌면서 체중 연구의 초점이 외부 단서의 영향에서 억제라는 개념으로 옮겨갔다. 이 이론에서는 과식을 다이어트 탓으로 생각했다. 억제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음식 섭취를 제한하지만 그 상태를 무기한 유지할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그들은 통제력을 잃고 과식하고 그 결과 줄었던 체중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억제 이론 역시 체중 증가에 대한 설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최근 들어서 연구원들은 외부 효과 이론을 성급하게 포기한 것을 애석해야 한다. 몇십 년 전에 샤우터와 로딘은 과체중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그 함축된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외부 효과 이론은 단서의 힘을 인식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단서가 힘을 갖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의 보상이라는 면을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억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탈감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했다. 알다시피 이 박탈감이 보상에 대한 충동을 더 크게 만든다. 최근에 밝혀진 여러 사실들을 근거로 할 때 외부 효과 이론과 억제 이론은 조건반사 과잉 섭취라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표현이다. 치료이론, 뇌에게 보내는 초대장. 어려움은 있겠지만 단서, 충동, 보상, 습관의 사이클을 깨고 조건반사 과잉 섭취를 치료할 방법은 분명히 있다. 치료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토대, 여러 분야의 지식과 학습 이론에 근거를 둔 토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자신이 그런 자극에 얼마나 취약한지부터 깨달아야 한다. 조건반사 과잉 섭취에서 음식 단서는 자극이고 과식은 습관적인 반응이다. 음식에 대한 충동에 반응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충동에 너무 자주 굴복하면 충동체계는 조절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단서에 과민해진다. 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뇌를 맹신해선 안 된다. 뇌가 과거 어느 시점에서는 매우 유용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매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조건반사 과잉 섭취 치료의 토대는 우선 단서가 뇌에 보내는 초대를 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 거절은 일찍 그리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초대를 받을 때 우리가 그 초대의 결정권을 갖는 것은 오직 처음 단계에서만이다. 오직 그 순간만이 자극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가능하다. 그때를 놓치면 자극, 반응, 더 큰 자극이 마치 연쇄 반응처럼 일어나 행동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은 지 몇십 년이 지나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충동을 때때로 느낀다. 담배는 보상이라는 약속을 지닌 강렬한 자극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배움은 가능하며 이 새로운 배움으로 인해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고 새로운 생각을 배우면서 옛날의 행동과 생각을 억제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새롭게 배운 것들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반응만큼이나 자동적일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자극은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습관을 바꾸기. 뇌에게 보내는 단서의 초대장을 거절한다는 것은 오래 지속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자신의 행동을 주의해서 통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으로 나오는 일련의 행동들을 새로운 행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새롭게 익힌 반응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완전히 자동적으로 되어서 우리 행동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혹적인 음식 앞을 지나갈 때 냄새가 좋군. 하지만 먹을 생각은 없어. 라고 말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그러려면 반복되는 실천과 눈에 보일 정도의 행동 변화가 요구된다. 그런 다음에는 변화를 지속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결국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동기부여 요소가 있어야 한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상을 주는 새로운 습관을 배워야 한다. 습관을 바꾸는 능력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인식, 경쟁행동, 경쟁생각, 지지자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인식. 인식한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의 위험성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을 먹도록 유도하는 상황, 그러니까 행동의 사슬을 유도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행동 사슬을 만드는 모든 자극들, 모든 상황들, 모든 단서들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요소인 경쟁 행동은 행동을 당기는 힘이라고 표현한 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만들고 익혀야 한다. 가령 밤에 집에 가서 냉장고로 곧장 가는 대신 주방 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는 식이다. 혹은 출근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패스트푸드점 골목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식료품을 무제한으로 사는 일이 없도록 목록을 작성해 식구에게 주면서 대신 사다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경쟁하여 그것을 억누르는 생각을 만드는 것이다. 말로 자신의 태도를 형성하고 말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행동을 하고 옛날 행동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인지 각본을 쓰는 것이다.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옛날 습관의 결과를 기억하게 해주고 우리를 다른 행동으로 이끌며 성공의 강화 가치를 높여준다. 우리는 이전 생각을 없애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할 수 있다. 저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어 보여. 조금만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보나마나 한 입만 먹고 그만둘 순 없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목표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 먹고 싶은 걸 참으면 내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라든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응할 거야. 혹은 할 수 있어. 식욕을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지지자다. 위에서 말한 변화를 이루기란 쉽지 않으므로 단서를 인식하고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모든 과정이 훨씬 수월해진다.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지만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의료 종사자들이 있으면 훨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습관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하지만 내 계획을 알고 있고 내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지지를 받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습관을 바꾸는 규칙. 조건반사 과잉 섭취의 핵심에는 충동적인 행동이 있다. 조건반사 과잉 섭취를 하는 사람들은 음식 단서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먹겠다는 결정을 충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혼란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극을 피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들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나의 뇌가 자극적인 음식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를 받고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기억할 때 나는 규칙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음식 앞에서 멈추지 마. 그냥 지나쳐.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 규칙을 정하고 지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욕구가 줄어들 것이다. 규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 혹은 저칼로리, 저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금지된 음식에 대한 갈망이 별로 없다. 그 음식과 짝을 이루었던 자극이 사라지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줄어든다. 규칙이 명확할수록 규칙을 기억하고 알맞은 행동을 떠올리기가 쉽다. 나는 프렌치 프라이는 먹지 않아. 나 디저트는 먹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구체적인 규칙은 지키기가 훨씬 쉽다. 규칙에 따라 행동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동들이 제2의 천성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늘 규칙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마다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정한 규칙을 따르다 보면 결국 그에 따른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계획해서 먹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건반사 과잉 섭취를 치료한다는 것은 예전의 섭식 행동과 경쟁할 새로운 섭식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방법 중 하나로 계획해서 먹기를 생각해보자. 1. 체계를 세워 혼란을 없애기. 계획해서 먹기를 실천하려면 체계를 세워 혼란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주의를 끄는 강렬한 자극에서 시선을 돌려 단서에 반응하지 않고 보상을 얻으려는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알 수 있고 자극에 취약해지는 순간에 음식에 대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유혹을 그냥 지나쳐 만족을 주는 음식을 향해 가는 새로운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체계를 갖출 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식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체계는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다. 체계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많이 먹을지 정하는 식사 계획이다.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에 자신의 접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한 다음 그 외의 것은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하고 엄격한 규칙이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 규칙은 내가 정한 체계에 속하지 않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알맞은 양을 먹기. 계획해서 먹기는 적절한 음식의 양을 정하는 것, 다시 먹을 시간이 될 때까지 포만감을 느끼려면 그릇에 얼마나 많이 담아야 할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맞은 식사는 약 4시간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양이다. 알맞은 간식은 약 2시간 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양이다. 식사나 간식의 양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미리 생각하고 딱 그만큼만 그릇에 담는 것이 중요하다.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양을 판단하는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는 평소에 먹던 식사량의 절반만 먹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30분 뒤에 느낌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여보고 다시 90분 뒤에 주의를 기울여본다. 만일 진짜 배가 고파진다면 평소 양의 4분의 3으로 다시 똑같은 실험을 해본다. 10중 8구는 그 정도의 양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 이상은 포만감이 아닌 보상을 위해 먹는 것이다. 평소보다 얼마나 더 작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아마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3.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선택하기. 무엇을 먹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를 결정하는 것만큼이나 계획해서 먹기에 중요한 요소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요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한때 대부분의 감량 정보가 주로 저지방 음식들로 구성된 식단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를 계속하지 못했다. 배고프게 하는 다이어트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포만감을 주는 음식은 다음과 같다. 자연 상태를 유지하며 주로 고섬유질이나 복합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 함량은 적고 단백질은 적당히 들어있는 음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로 저지방 단백질과 정백하지 않은 곡물 혹은 콩류를 기본으로 과일과 전분이 들어있지 않은 채소가 포함된 식단이 바람직하다. 평일 식단을 예로 들면 아침으로 오믈렛, 점심으로 구운 치킨 샌드위치, 두 번의 간식으로 치즈 한 조각과 과일 한 컵, 저녁으로 잎채소를 곁들인 생선 요리 정도다. 5.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섭식 계획이 효과가 있으려면 자신이 살아오는 동안 축적해온 취향을 중심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수많은 체중 감량법의 숨은 비결이 바로 이것이다. 매일 아침 주로 단백질을 먹게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든 아니면 복합 탄수화물이나 그레이프프루트를 먹게 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든 성공의 핵심은 허용된 그 음식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를 세웠고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음식의 종류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설탕과 지방, 소금의 혼합물 대부분은 충동을 자극하기 때문에 적당한 양만 먹고 그만 먹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6. 시각화 연습. 시각화 연습을 섭식 행동에 적용해 보면 단서를 예상하고 반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해야 할 행동을 미리 그려보는 과정은 단서가 있는 고위험 환경에 들어가기 직전 단 1,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사건보다 앞서서 모든 행동 단계를 연습하는 것이다. 빵이 식탁에 놓일 때 그것을 향해 손을 뻗지 않기로 결심하는 자신을 시각화해 보자.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가득 들어있고 층층이 쌓인 음식 대신 계획해놓은 음식을 선택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우리의 목표는 외부 자극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가까이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각화 연습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통제해 섭식 행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한동안 빵 중독에 걸려서 빵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반드시 꼭 사 먹곤 했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설탕, 소금, 지방의 조합으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빵을 계속 먹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살펴봤더니 결코 몸 건강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만들어 먹거나 빵집에서 사 먹는 횟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빵뿐만 아니라 감칠맛이 나는 음식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가는 원재료를 살펴보시면 왜 자꾸만 과식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부분들도 체득하셔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